월 5만 원이 아까워서 목숨과도 같은 이것을 끊으셨다고요? 선생님,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최근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식 선생님은 30년 넘게 다니던 산악회를 그만두셨고, 대전의 68세 박정자 여사님은 하나뿐인 손주에게 매달 사주던 영양제를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즐거움과 건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애써 모은 쌈짓돈마저 전부 병원비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아끼는 건강법, 이미 수만 명의 선배님들이 조용히 실천하며 효과를 보고 있는 지혜로운 노후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그 얄팍한 지폐 5장이 뭐라고. 당신은 목숨과도 같던 그것을 끊어내셨습니까? 혹여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 노후의 문턱에 서보지 않으신 겁니다. 찬바람이 유독 뼈를 시리게 하는 12월의 어느 아침,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그 3층에 사는 박영감은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이 여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에 들린 건 알록달록한 시장 바구니가 아닌 빳빳한 서류봉투 하나였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다. 헛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차마 아내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사내의 자존심이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져도 마지막 한 조각은 남는 법이었으니까. 영감, 점심은 어제 끓여놓은 시래기국 데워 드세요. 저녁장은 내가 들어오는 길에 봐올 테니 찬바람 쐬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영감은 알았다. 아내는 평생을 박영감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 퇴직 후에는 그 작은 연금에 기대어 소꿉놀이하듯 살았다. 아들 내외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질하며 서로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오늘까지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이른을 넘긴 아내가 다시 돈을 벌러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박영감 자신의 탓 같아 타들어가는 속을 냉수 한 잔으로 억지로 눌렀다. 석 달 전, 박영감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헬스장의 문을 제발로 나섰다.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쇳덩이를 들고 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위안을 얻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쉴 때면 저 멀리 달아나는 세월의 꽁무니라도 붙잡는 기분이었다. 월 5만 원, 젊은 사람들 커피값 몇 잔이면 족한 그 돈이 박영감 부부에게는 생사를 베어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여보, 그만둡시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이제 집 앞에서 살살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권유에 박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 몸뚱이 하나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걱정 붙들어 매셔. 큰 소리는 쳤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장 물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의 압박, 아들 녀석은 사업이 어렵다며 얼굴 보기도 힘든 요즘이었다.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마 약속했던 것도 까마득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헬스장 회원권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하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영감이 노년의 삶에서 스스로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자 건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 손으로 해제하는 행위였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아침 일찍 공원을 서너 바퀴 도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했지만 겨울의 칼바람은 70대 노인의 앙상한 뼈마디를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헬스장에서 웃으며 안부를 묻던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레 끊겼다.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세라 옆에서 뜨개질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이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남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부부의 대화는 줄었고 집 안에는 눅눅한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순자 엄마는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렇게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더니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었다. 순자 엄마는 이 여사와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였다. 바빠요, 그 사람. 이 여사의 대답은 짧았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박영감은 더 캐묻지 않았다. 남의 집 사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여느 때처럼 아침 공원 산책을 나섰던 박영감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말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것이다. 눈앞이 핑 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놀란 아내가 달려와 등을 쓸어내리며 울먹였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병원 가요. 영감, 제발.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박영감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러다 정말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쓰러진 후 홀로 남겨질 아내의 모습이었다. 병원비는 또 어떡할 것인가. 애써 모아둔 쌈짓돈마저 자신의 병원비로 전부 사라지고 나면 아내는 무슨 수로 남은 생을 버틸 것인가. 5만 원을 아끼려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아내의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다음 날 박영감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먼저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병원 갑시다. 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협심증 초기 증세였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꾸준히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약만 믿지 마시고 몸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해요. 즉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는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접수 창구에서 날아든 진료비 고지서는 박영감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고작 검사 몇 가지에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청구되었다. 헬스장 넉 달치 회원비였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했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그는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부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이 여사였다. 영감. 왜? 우리 내일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다음 날 이 여사가 박영감을 이끌고 간 곳은 뜻밖의 장소였다. 동네 어귀에 자리한 퀴퀴한 냄새나 날 것 같던 경로당이었다. 박영감은 질색하며 버텼다. 내가 왜 여길 와? 화투나 치고 낮술이나 마시는 데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들어와 보기나 해요. 여긴 영감이 알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내의 완강한 손에 이끌려 들어선 경로당의 내부는 박영감의 예상과 180도 달랐다. 환하고 깨끗한 실내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최신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사의 구령에 맞춰 신나는 음악에 맞춰 건강 체조가 한창이었다. 지하 프로그램실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주방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분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순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순자 엄마가 왜 여기에? 저 사람, 여기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점심도 해결해요. 한 달에 내는 돈? 10,000원이면 좋게요. 그것도 점심값이지. 프로그램은 전부 공짜래요. 이 여사는 그동안 남편 몰래 알아봤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헬스장을 그만두고 홀로 고립되어 갈 때 이 여사는 어떻게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순자 엄마를 통해 요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치료 기계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사의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문까지 벽에 떡하니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자신이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빛을 향해 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곳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남편을 설득할 용기를 내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던 것이다. 박영감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함께 웃고 운동하고 배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가난과 외로움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함께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지혜롭게 노년을 보내는 여유와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박영감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가장 힘겹고도 진솔하게 내뱉었다. 여보, 그게 당신의 최선이었소? 날이 좋아서 모든 게 당신 덕분인 것 같구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이었지만 이 여사는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부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박영감 부부의 아침은 달라졌다. 그들은 나란히 경로당으로 향한다. 박영감은 건강체조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며 무뎌진 근력을 되찾고 있고 이 여사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멀리 사는 아들 내외와 영상통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한 달 5만 원을 아끼려다 잃을 뻔했던 건강과 웃음. 부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니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지혜로운 전환이었다. 낡고 외로운 섬에서 빠져나와 함께라는 새로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답안지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경기도의 한 소도시. 35년간 동사무소에서 꼬박꼬박 서류 도장을 찍다 정년 퇴직한 김진석 씨의 아침은 언제나 물비린내와 함께 시작된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립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향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물살을 가르며 수십 바퀴를 돌고 나면 뻣뻣했던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공무원 연금 280만 원. 아내 최수희 여사와 둘이서 아끼고 아껴 살면 그럭저럭 꾸려갈 만한 돈이었다. 하지만 부부의 삶에는 늘 현상 유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라는 확고한 원칙이었다. 월 7만 원의 수영장 회원권은 김진석 씨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닌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 그러던 작년 여름,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위의 사업이 크게 기울었다고. 당장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하면 길거리엔 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순간 김진석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딸 내외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밤낮을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노후 자금으로 겨우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목돈이 빠져나가자 당장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겠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 수영장 좀 쉬는 게 어떨까요? 그것만 아껴도 한 달 쌀값은 나오잖아요. 아내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함이 뚝뚝 묻어났다. 박영감이었다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그 순간 김진석 씨는 묵묵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희야, 당신 마음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가 지금 아끼는 7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700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 내가 이렇게라도 매일 움직이니까 당신 병원 수발들 일 없이 두 발로 꼿꼿이 서 있는 거요. 이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보험이야. 돈을 아낄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내가 아직은 너무 팔팔해서 탈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책망이 아닌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따뜻한 제안이었다. 그날 이후 김진석 씨의 발걸음은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향하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샅샅이 훑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했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는 자신의 꼼꼼하고 성실한 장점을 살려 지역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역사를 설명해주는 문화유산 해설사 자리에 지원했다. 젊은 시절 틈틈이 익혀둔 한자 실력과 또박또박한 발음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땄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하며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김진석 씨 부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7만 원짜리 수영장 회원권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아내와 외식 한 번 더 하고 시장에서 과일 한 상자를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활력이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나서는 일상. 어르신 설명 덕분에 우리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라며 고마워하는 젊은이들의 인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자 자존감이었다.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은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서 늘 함께 어울리던 동갑내기 친구 박 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해보니 끙끙 앓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다며 몇 달 전부터 운동을 모두 끊고 집에서만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수술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이 깨지게 생겼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친구의 목소리에 김진석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수영을 그만두었다면 어쩌면 저 전화기 너머의 신세 한탄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주기가 서늘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고맙소. 그때 나를 믿고 내 고집을 꺾지 않게 해줘서.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줘서 정말 고맙소. 최 여사는 말없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부부의 눈가에는 눅눅한 절망 대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빛나는 온기가 가득했다. 노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움츠러드는 대신 현명하게 길을 모색하고 건강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김진석 씨. 그는 한 달 7만 원을 아끼는 대신 한 달 60만 원의 활력과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건강,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을 얻었다. 낡은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선 그의 선택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지혜로운 노후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마치 그의 빛나는 노후를 축복하는 듯 더없이 따사로웠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게 단순히 몇몇 분들만의 특별한 사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5년 바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빈곤율이 무려 39.7%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지금 당장 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아픈 곳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병원 갈 일은 자꾸만 많아지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쓴 병원비가 무려 5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 겁니다. 한 분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1년에 543만 원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계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75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 절반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계신다고 하니 앞서 봤던 박영감님 사례처럼 지금 아끼는 몇만 원이 나중에 수술비 몇백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절대 빈말이 아닌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두고 의료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르며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잃지 않고 쓸데없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지혜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의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박영감님의 아내분께서 찾아낸 경로당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로당하면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화투 치고 시간 보내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체조 교실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간단한 물리치료에 저렴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제공합니다. 심지어 전문 건강 상담사가 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정보까지 알려주는 노년 생활 종합 백화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만 원 내고 헬스장 가는 대신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점심값만 내고 이 모든 혜택, 즉 건강과 친구, 그리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까지 전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립과 자존심의 성에 갇혀 지낼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미 마련해 놓은 든든한 사회 안전망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는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김진석 선생님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입니다. 김진석 선생님은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셨죠. 이걸 통해 부족한 생활비도 해결하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제공한 노인 일자리가 무려 10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용돈벌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의 소득도 얻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김진석 선생님의 모습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이 우울증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시니어의 노후는 더 이상 무조건 아끼고 참기만 하는 소극적인 버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더 큰 병원비 폭탄을 맞았던 박영감님처럼 되기보다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동네 복지관과 경로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김진석 선생님처럼 지난 세월의 경험과 아직 건강한 몸을 자산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인생 재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이는 수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우리가 정말 해드려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쥐어드리는 게 아닐 겁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한 달에 5만 원. 이 돈 앞에서 누구는 건강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 갈림길이 비단 개인의 선택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이 박영감님처럼 외로움과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김진성님처럼 건강과 활력을 모두 되찾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움츠러들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박영감님도 뒤늦게 경로당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발견하셨잖아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한 촘촘한 복지 시스템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1:1로 맞춤형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잘 계시냐 안부만 묻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 댁을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전을 확인하고요. 병원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고 장 보는 거나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따뜻하게 말벗이 되어드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고 살고 계신 동네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위기 상황을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장기 두고 화투 치는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요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건강, 교육, 여가, 식사, 심지어 일자리 정보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년 생활 종합 플랫폼으로 멋지게 변신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물리치료기나 안마의자는 기본이고요. 요가나 건강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유익한 강좌들을 아주 저렴하거나 아예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랑 연계해서 찾아가는 주치의 사업으로 혈압, 혈당 관리 같은 만성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요즘 식당 가면 힘든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같은 디지털 교육도 해드리고, 서예나 노래교실, 악기 교실처럼 즐거운 문화 강좌도 아주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 영양 가득한 따뜻한 점심을 드실 수 있으니 식비 부담도 덜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편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잘 활용해서 고립을 막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김진성 님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새로운 역할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소득과 활력을 찾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2025년에는 무려 103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일자리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시고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성님처럼 문화유산 해설사를 하시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도우미, 혹은 다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건 공익활동형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라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시고 약 63만 원 정도를 받으시니 소득에 훨씬 더 보탬이 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카페나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처럼 민간 기업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시장형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같은 전문기관에서는 이런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울감도 줄어드는 등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지난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시니어 해양 환경 지킴이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하시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한복대여점 시니어 코디네이터라는 멋진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달 5만 원 앞에서 망설여지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조건 아끼고 집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하고 사회 참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박영감님의 사례처럼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변의 복지관을 찾아 건강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실 수도 있고, 김진성님의 사례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건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시면서 새로운 활력과 소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이 다양한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사회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세월이 빚어낸 얼굴의 깊은 골짜기마다 한 생애의 이야기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지나온 걸음마다 피고 진 꽃들의 향기가 배어있고 굽이진 등에는 가족을 위한 헌신의 무게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황혼이라 부르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노을인 것을. 영상에서 우리는 한 달 5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던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세상과 담을 쌓고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 뒤에서 외로움과 싸우다 건강마저 잃을 뻔했던 박영감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문화유산 해설사 김진성님이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박영감님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김진성님의 모습에서 내가 꿈꾸던 내일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픈 허리를 홀로 주무르시던 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것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는 세상의 뒤편으로 스스로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 살아오신 그 빛나는 세월은 결코 버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가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지금의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내며 따뜻한 가정을 일구어내셨습니다. 당신의 굽은 등과 깊어진 주름은 그 숭고한 역사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희와 같은 후배 세대들이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영웅이신 당신들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저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을 나누며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박영감님께서 마침내 경로당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세상 밖으로 내디뎌 주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의 아픔에 귀 기울여줄 따뜻한 이웃이 있고, 당신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주는 새로운 일터가 있으며, 당신의 웃음을 되찾아줄 즐거운 배움과 활기찬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5만 원 앞에서 건강을 포기하는 대신 그 돈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새로운 일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손주에게 용돈 한 번 더 쥐어주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홀로 앉아 지나간 세월을 곱씹는 대신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의 스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가족과 사회를 위한 조연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그 어떤 청춘의 날들보다도 더욱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병원 갈 일은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병원비의 약값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아이고 이거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께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오르는 관리비랑 약값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날 고민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번쩍번쩍하는 새 아파트가 우리 노후에 정말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줄까? 아니면 오히려 정든 동네에서 이웃 사촌들과 두른두른 이야기 나누고 아프면 금방 다녀갈 병원 있고 장 보러 갈 시장 가까운 곳이 더 행복한 집은 아닐까 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집은 클 필요 없고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집 하나 마음 편히 못 가지나. 올해 69, 박종일 어르신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섞여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어르신의 청춘은 쇳가루 섞인 땀과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저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낸 세월의 끝에서 어르신은 퇴직금 1억 4천만 원이라는 삶의 훈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은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아내 윤정희 씨와 두 남매를 키워내며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크면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되뇌셨죠.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은 분당 신도시의 번듯한 새 아파트를 얻었고 딸은 서울의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 자식들은 아버지를 뵐 때마다 늘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처럼 깨끗하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편히 사셔야죠. 퇴직 후 몇 달, 어르신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벽지, 겨울마다 속을 썩이는 보일러, 덜컹거리다 멈춰서는 낡은 엘리베이터, 좁은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실랑이까지. 어느 날 아들의 한마디가 어르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 대출 조금만 보태면 요즘 지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값도 오르고 뭐 하나 손댈 것 없이 편하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자식들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늙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 은행 대출을 더해 새 아파트에 계약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르신의 나이 67,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근사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새 집은 꿈만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풍경에 아내의 얼굴에도 모처럼 한바구음이 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이제야 무거운 어깨를 좀 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같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바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척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이웃들.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가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긴 사람 사는 온기가 없네. 옛날 집에서는 시장에서 마주치면 김치라도 한쪽 나눠 먹고 내가 아픈 날엔 옆집 순이 엄마가 죽도 끓여다 줬는데 여긴 너무 삭막해. 더 큰 현실 벽은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이사 첫 달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나왔습니다. 8만 원 남친 내던 예전 집에 2배 가까운 돈이었죠. 새 아파트니까 애써 위안했지만 해마다 야금야금 오르는 공용전기료와 관리비는 부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25년 팍팍한 세상살이는 어르신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국민연금 110만 원 남짓으로는 두 식구 살림이 늘 빠듯했습니다. 특히 무릎이 좋지 않은 아내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2만 원이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어느 저녁 어르신은 식탁 위 고지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 관리비가 18만 원이 넘었어. 우리 연금으론 이제 감당이 안 돼. 아내는 아무 대꾸 없이 밥숟가락만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어르신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불편함은 몸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널찍하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정작 아플 때 기댈 병원 하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과를 가려면 차로 20분을 꼬박 달려 나가야 했죠. 무릎 아픈 아내에게 버스를 타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골목만 돌면 약국이 있고 슬슬 걸어 10분이면 시끌벅적한 시장이 있던 옛 동네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여보, 나 이제 병원 가는 것도 지긋지긋해. 너무 멀어. 아내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 어르신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선택한 새 아파트가 도리어 아내를 더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어르신은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너무 아파 지나가던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요 하는 말과 함께 차갑게 멀어지는 뒷모습만 봐야 했습니다. 홀로 절뚝이며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어르신은 문득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반짝이는 껍데기만 남은 이 텅 빈 성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얻었나. 그날 밤 어르신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옛날 아파트 앞마당에서 이웃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던 풍경, 아이들 웃음소리, 옆집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불편했지만 그곳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앨범을 덮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집값보다 사람 온기가 먼저였는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겨울이 지나 봄이 와도 박종일 어르신의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불어난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알림은 대출 이자 출금 완료라는 차가운 문구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자의 관리비, 약값까지 이렇게 살다간 곧 바닥 나겠어. 그 말에 아내 윤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반찬에서 고기를 한두 번 줄이고 국물에 물을 더 타는 걸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새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병원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타고 30분을 달려 겨우 도착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보며 종일 어르신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예전 집이었으면 걸어서 10분이면 병원 도착이었을 텐데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어르신은 대기실에 딱딱한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가족 단톡방엔 자식들의 위로 섞인 문자만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어머니,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국밥 한 그릇 건네줄 이웃은 없었습니다. 텅 빈 마음은 차가운 병원 복도만큼이나 쓸쓸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점점 더 어르신을 조여왔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고 결국 일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몇 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어르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관리비 체납 안내.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 결국 체납 보지서가 붙은 것입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온 게 자랑이 아니라 이젠 수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은 어느 여름날 폭우가 쏟아지던 저녁 극에 달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긴급 대피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손전등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노년의 부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겨우 내려와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이웃의 시선 속에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곳은 내 나이를 받아줄 수 있는 집이 아니구나. 며칠 후 어르신은 다시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슈퍼마켓 앞에서 주인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박 부장님, 오랜만이시네. 그간 어디 계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인연이 낡은 건물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걸음을 옮겨 약국을 지나니 약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 순간 어르신은 새 아파트의 반짝이는 복도보다 이 익숙한 골목이 더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종일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새 아파트가 아니라 정든 동네 구축 아파트로.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체면도 있고 집값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단호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한 집에서 사는 거다. 아버지, 이제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어르신은 다시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했지만 그곳엔 따뜻한 인사와 정겨운 안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건네주고 저녁이면 옆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 아내의 무릎 치료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불 꺼진 집에서 이웃을 의식하며 숨죽일 필요도, 대출 이자에 쫓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박종일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화려한 새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온기, 반짝이는 외관보다 값진 건 생활의 안정, 넓은 평수보다 소중한 건 작은 평화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냐, 마음의 안식이냐, 그 순간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어르신, 올해 68. 그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시청 건축과에서 묵묵히 현장을 뛰며 민원인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결했습니다.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민원 서류를 정리하다 퇴근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한 덕분에 은퇴 후 매달 공무원 연금 19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과 이웃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선희 씨와 함께 낡은 25년 된 아파트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깊은 정을 나눴습니다. 이웃은 김 어르신을 김 부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영우 아저씨로 불러주세요. 같이 늙어가는 사이끼리 뭘 그렇게. 자녀들도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래된 집 말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관리도 쉽고 체면도 서잖아요. 딸과 아들은 번번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얘들아, 집은 번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 들어선 걸어서 병원 다닐 수 있고 시장도 가까워야 돼. 그리고 이웃이 있어야지. 값비싼 관리비에 대출까지 안고 싶진 않다. 아이들은 처음엔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후의 가장 큰 적이 외로움과 빚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 물가는 치솟고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의 살림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작고 오래된 아파트 덕분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는 7만 원대, 새 아파트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 차이가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고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걸로 병원비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지 않겠니?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압박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임에서 새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야, 영우야,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 사냐? 요즘은 신축 들어가야 사람 대접받는다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접보다 편안함이 더 좋아. 남들 눈보다는 우리 둘이 살기 편하면 됐지. 그러나 속마음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느 겨울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나며 며칠간 추위에 떨던 날엔 아이들 말대로 새 집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걱정했지만 다행히 집 앞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이 가까워서 얼마나 좋아. 버스 안 타고도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 참 복이지. 이때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새 아파트의 반짝임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생활이지. 우리 몸이 늙어가는데 발품 덜 팔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의 하루는 소소했지만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했고 점심 무렵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무가 참 좋아요. 한 단 가져가세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된장국 끓여야겠구먼. 이웃과의 관계는 김 어르신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지내다 보니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집 안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최할머니가 며칠간 창문이 열리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 찾아와 준 덕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 빨리 가셔야겠네.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그는 내가 이웃 덕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그의 확신을 굳혀주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웃이 곧 그의 보험이자 진짜 안전망이라는 걸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김영호 어르신의 노후는 어느덧 5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전체를 덮친 고물가의 파도는 어르신의 삶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채소값이 치솟고 전기세와 가스비도 연이어 올랐습니다. 동네 시장 상인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어르신은 씁쓸했지만 한 달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관리비는 여전히 7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연금 190만 원이 꾸준히 들어와 가계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였다면 벌써 대출의 이자에 허덕이고 있었겠지. 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건강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어르신은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맞은편 사는 이웃이 달려와 119를 불렀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덕분에 어르신은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어르신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웃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퇴원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남길 정말 잘했어. 병원이 가까워서 목숨 건진 거야. 그리고 이웃이 있어서 내가 살아난 거지. 그 후, 어르신은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관리비와 대출 부담이 없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는 상추와 깨잎이 싱그럽게 자랐고 어르신은 아침마다 물을 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 작은 쌈 채소가 우리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구나. 그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인생의 참맛을 다시 느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같은 세대 친구들이 모여 함께 바둑을 두고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이면 서로 반찬을 나누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건네는 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에서 김 어르신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 아파트의 화려함보다 오래된 집의 따뜻함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과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모인 이웃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집안에 병원 서류가 쌓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빡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빚이 없으니 설사 생활이 빠듯해도 버틸 수 있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건넨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김영호 어르신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점심 무렵엔 시장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저녁이면 이웃과 마주 앉아 국물 한 그릇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식들 말만 듣고 새 아파트로 갔다면 지금쯤 나는 외로움과 빚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거야. 김 어르신의 선택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실속을, 체면 대신 안정을, 고립 대신 관계를 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야. 집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고 내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야. 그리고 그 그릇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였어. 시청자 여러분,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일 같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얼굴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관리비에 시달리며 외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김영호 어르신은 정반대의 선택으로 불안이 아닌 평온, 고립이 아닌 온기를 품은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머무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내느냐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국내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신축이 아닌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치는 단순히 주택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이 생활비를 고려해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2023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무려 1순위가 병원과 시장 같은 생활 편의시설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집의 크기나 외관보다 얼마나 가까이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도보 10분 내 병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3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건강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주거비 부담입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고령층 주거복지 연구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거주 고령층의 월 평균 관리비는 평균 15만 2천 원, 구축 아파트 거주 고령층은 8만 원대로 집계되었습니다. 단순히 월 7만 원 차이 같지만 10년 누적하면 840만 원, 20년이면 16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노년층의 소득 구조를 고려하면 이 수치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은퇴 이후 가계 지출에서 관리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신축 아파트의 화려한 시설이 주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의 압박은 점점 더 커져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령자 주거 환경에 대해 발표하는 노인의 건강과 행복에 있어 주거의 핵심 요소로 accessibility 접근성과 커뮤니티 공동체를 꼽았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의료상업시설이 있는 것, 그리고 오랜 이웃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축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사회적 고립감 점수가 평균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김영호 어르신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새 아파트는 시설은 좋지만 이웃 간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외로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일본의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고령사회 주거환경 연구 2020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역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병원, 약국, 시장이 도보 15분 내에 있는 지역에 사는 고령자의 평균 수명이 2.3년 더 길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화려한 아파트 자체가 삶을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생활 기반이 가까이 있는가가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인 고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웃과 관계를 쌓아온 고령층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는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에서 창문을 살피거나 국한 그릇을 나눠주는 그 작은 행동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반복됩니다. 미국에 실린 논문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강한 주거 환경에 사는 노인의 사망 위험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20%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연결이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렇듯 국내외 수많은 연구와 통계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가까움입니다. 가까운 병원, 가까운 시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관리비와 주거비 같은 고정비용에서 오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결국 노후의 행복과 안전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택했던 오래된 아파트라는 선택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통계와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는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반짝이는 집이 정말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낡았지만 따뜻한 집이 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까?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오늘 말씀드린 통계와 연구들이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 주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돌봄 네트워크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실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확대해 고령자들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령자라도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르신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이웃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 가구의 낡은 욕실이나 부엌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고 있고, 전라북도 전주시는 고령 친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목길을 정비하고 소규모 의원약국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업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평균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선 사업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고령층 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서 신축 대신 오래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대구시의 노후 주거지 안전 점검 지원, 광주 북구의 마을 주치의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집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권 내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데요. 일본은 고령자 주거 안정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임대주택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기관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 문제와 유사한 맥락에서 고령층의 주거 불안을 막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세대 혼합형 주거 단지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같은 단지에서 살면서 돌봄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는 1층에는 어린이집을 두고 상층에는 노년층 주거 공간을 배치해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헬시 에이징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 약국, 생활편의 시설을 도보 10분 이내에 두도록 법제화했습니다. WHO에서도 권장하는 10분 생활권 정책이 이들 나라에 뿌리내리며 고령자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고령층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생활권 내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 이웃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고령층이 건강 주거 관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평균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를 버리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을 회복하며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생활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반짝이는 신축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제도와 해외 사례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바꾸는 방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알고 선택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들으신 두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 분은 번쩍이는 새 아파트의 텅 빈 고요함 속에서 한숨을 쉬셨고, 다른 한 분은 낡았지만 사람 사는 소리로 가득한 집에서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귀한 세월의 끝자락에서 어쩌다 이리 다른 노후를 맞게 되신 걸까요?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마음,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픈 마음 왜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더 좋은 거지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니었을까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노후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차가운 복도를 걷는 삶과 어디 아픈 데는 없냐며 넌지시 안부를 물어오는 이웃이 있는 삶. 선생님께서는 어떤 모습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매달 날아드는 고지서에 가슴 졸이며 잠 못 이루는 밤과 빚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는 밤. 어느 쪽이 더 평온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재산은 통장의 숫자나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빚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 아프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 그리고 김치 한 쪽이라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이웃. 이 세 가지만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 더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부디 선생님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차가운 외로움이 아닌 사람 사는 따스함으로 채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이란 건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 남겨지는 재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된 세상살이로부터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어야 합니다. 그 품 안에는 반짝이는 대리석보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